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만남 직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만남 한 달도 안 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는 건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출퇴근길 촬영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승찬 의원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국민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에 나섰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탓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변동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싼 차가 됩니다. 또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억류 사건에 대해선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의 등장입니다. 명백한 가혹행위고 반인권적 행태로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국회는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회에선 오늘도 침묵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통속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호하려는 분위기인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이틀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사법부가 내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단호하게 들어오는 개혁의 칼날을 맞는 것은 숙명입니다. 사법부 불신에 대한 자성 없이 사법개혁 반대만 드러낸 법원장 회의에 이어 잇따른 사퇴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침묵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는 경고도 계속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한 것처럼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지금의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사 출신 중진 의원들의 지원 사격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헌법을 농단하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퇴하길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사퇴시킬 겁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재판부 설치가 당론은 아니라 재차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붕괴, 독재 탄생,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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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독립 수호를 걸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이라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탄핵을 하겠다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대법원장을 내쫓으려는 방식은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시험을 받든 임명이 됐든 선거로 표를 얻었든 공직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한과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까지 모두 모인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국무위원의 권한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거라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 언제든 할 만한 말이지만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개혁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도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개혁에 소극적인 사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거론하는 여당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며 사법개혁에 반응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거리를 두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건으로 2년을 구형받은 데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배우자가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기도 한 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여당 주도로 부결시킨 건데요.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국회 개원 2주 만에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온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권. 민주당은 시작부터 나 의원이 간사를 맡으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지적하며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고 특히 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 간사가 가당키나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이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야당 간사 선임을 가지고 토론까지 하냐며 이 자체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2년 구형받은 게 문제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 나 의원의 간사 선임권은 무기명 투표에 붙여졌고 총 투표수 10표 모두 반대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신 민주당의 의회 독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대표격인 간사마저도 좌지우지하면서 의회 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8일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선임 권한을 임의로 무력화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고문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던 중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부인과 사별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평소 사별한 아내를 자주 언급해온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하며 이내 굳은 표정이 됐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해 충돌을 들었습니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어서 법사위 피감기관장이라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런 취지로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했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지켜요.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나경원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을 방어하려고 올해 83살 고령의 박지원 의원에게 부인이 뭐 하시냐며 고성을 지른 건데 사별했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투병 끝에 아내와 사별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아내에 대한 마음을 담아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부인 언급에 박 의원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무례한 망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 재속감입니다.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되라고! 그러나 곽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맞섰습니다.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하십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결국 곽 의원은 정회 후 박 의원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품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며 먼저 사람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실세였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제 몇 시간 뒤면 결정됩니다. 3대 특검의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로에 놓인 건데요. 자, 김건희 특검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권성동 의원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난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신문은 6시 40분쯤 마무리됐고 현재 권 의원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약 1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자신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은 걸 내세워 이번 특검 수사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신문에 들어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 3명은 160쪽가량의 의견서와 130여 쪽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뒤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런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비서관을 통해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윤영호 전 본부장과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곧바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이 사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통해 통일교 현안 등을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고, 실제로 대선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 것도 권 의원이라는 거거든요. 또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미 통일교 측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면 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통일교 청탁의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내일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말을 했죠. 네, 권 의원 구속 여부가 이 한 총재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같은 날에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 한 총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같은 날 입장을 밝혔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 결정이 되겠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이 권성동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이 여권 인사였던 현역 국회의원 여럿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나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우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이에 더해 윤상현 의원은 직접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에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득,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VIP 경로설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순직해벽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자,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신임 대변인단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변인 외에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다소 낯선 직책이 신설돼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 5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는데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가 최근 언급한 패널 인증제, 즉 당원의 방송 출연을 당이 인증하는 제도가 사실상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 새로 도입된 미디어 대변인 5명에게 장동혁 대표가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동안 각종 시사방송에서 국민의힘을 대변했거나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등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당의 입장과 당 대표의 여러 정책과 생각들이 국민들께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당과 단일 대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행한다던 패널 인증제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파시즘, 방송 개입, 블랙리스트 등 거친 표현들도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입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칠게 제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론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입니다. 매 방송마다 국민의힘에서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는 이 기괴한 패널 인증제가 바로 블랙리스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계몽된 패널만 원하는 것이냐, 반 한동훈계 인사들만 모아놨다 등의 비아냥이 잇따랐습니다. 상당히 독재적 발상이에요. 그건 옳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방송을 그만두더라도 이런 짓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써준다고 막 또 전화하고 압력가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방송 패널은 물론 기자들의 성향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 사상 검증 논란을 일으켰고 방송사에는 공문까지 보내 당시 정권의 비판적 성향인 보수 패널 섭외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우리 당의 당론이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패널 인증제 차원은 아니지만
방송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그 취지는 반영된 것이라며 패널 인증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이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경 훈령 등 규정을 줄줄이 위반했고 이 경사 실종 후 실질적인 구조장비 투입까지 40분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는 혼자 출동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6명이 근무했는데 어디 있었을까요? 나머지 4명 인원은 사고 전날 21시부터 사고 당일 03시까지 휴게를 지시받았습니다. 복귀하고 나서도 고 이재석 경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근무 일지는 이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경사를 포함해 3명,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나머지 3명이 3시간씩 휴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드론 순찰업체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2시 7분. 근무 일지가 사실이라면 이 경사 등 3명이 출동 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해경훈령은 근무 8시간당 휴게 시간을 야간에는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추려고 3시간만 쉬었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른 때와 비교해봐도 나홀로 출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여성을 구조하는 지난 5월 영상을 보면 해경 3명이 보입니다. 이번 사고까지 드론 순찰업체 신고로 해경이 출동한 건 올해 모두 3차례지만 해경이 혼자 나선 건 이번이 유일합니다. 이 경사 수색도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사 실종 소식이 전해진 뒤인 새벽 3시 32분. 수색에 투입된 해경 직원이 동력 장비를 갖춘 서프보드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거나 오리발 챙겨서 개인 차량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러다 동력 서프보드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드론이 이 경사 위치를 놓친 지 38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해경은 이광진 인천 해경서장과 영흥 파출소장, 팀장 등 3명을 대기 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경 자체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하고 대통령 지시로 새로 꾸려질 조사단에서 독립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유 없이 잡혀가는 봉변을 당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뱃속에 아이까지 잘못되진 않을까 공포를 느꼈다는 엔지니어는 지금도 매일 악몽을 꾼다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미국 이민당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 소송에서 진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번 조지아 사건보다는 훨씬 경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신 부인 엔지니어 김모 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2번이나 수갑을 채워진 여성분도 계셨고. 배터리 장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B1 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입국했고 맡은 일이 끝나는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빨간 수영복의 중범죄 피의자들과 함께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비자 유효기간도 있고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 30여 명이 머무는 방 하나에 딸린 세면대 3개, 변기 4개. 생리 현상조차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변기가 너무 개방된 곳에 있었고 여성분들은 생리도 하고. 거죠? 임신부라고 말했지만 환경이 조금 더 나은 방에 가둘 것이란 답만 들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여성을 방치하는 것을 볼 때는 뱃속 아이까지도 잘못될까 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포스러워서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애기가 잘못됐나? 근데 입덧을 안 하니까. 식사, 위생 모두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빵에서도 냄새가 나고 신내가 나고 저도 못 먹었거든요. 귀국 직후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김 씨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자다가 깼는데 거기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 소송의 나라에. 이처럼 구금됐다 돌아온 이들은 소송으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더니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와 마찬가지 사례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18년 무장한 이민 단속반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합니다. 10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이 작전으로 남미계 직원 97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무차별로 구금시설로 끌고 간 뒤에야 합법 체류인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과 판박입니다. 단속 근거는 공장 사업주의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직접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던 직원들은 이듬해 개별 혐의도 없이 체포, 구금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 3년 만에 이민당국은 117만 달러, 우리 돈 16억 2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엔 이민당국이 피해 직원들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최대 14시간까지 피해자들을 구금한 것도 잘못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차별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합법 체류 중이었는데도 일주일 넘게 구금됐습니다. 비위생적 수용 환경은 고문에 가까웠고 지병을 앓는 이는 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약품을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한국인들은 정식 입소 전 열악한 대기 공간인 이른바 홀딩룸에 사나흘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홀딩룸 배치는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 기본 권리도 제한됐습니다.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매우 승소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이민당국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영어로 설명 못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지아주 아시아계 인권단체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다른 이민자 단체들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오늘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들으라는 듯 혐의 부인을 공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달 만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와 12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노래방 상황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손 치우세요 이러면서 팔을 탁 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힘을 준 만큼 움찔 이러면서 약간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데다 동석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추가 질의에도 성추행, 성희롱이 없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당이 성비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탈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지난 6월 김 전 대변인 제명 과정에서 외부기관이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결정을 수사기관이 내렸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을 향해서는 마치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의 의미를 국무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고 개헌과 검찰 개혁 등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지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어있던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다시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가 다 완성체가 된 것 같아요. 국민은 누구나 존경하고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다. 이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첫 완전체 국무회의에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1번 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추진이 올랐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꼽혔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 분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남북관계 개선 계획을 담은 외교안보 분야까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망라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국정과제를 확정지은 건 정부 업무 평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보면 된다며 관련 정책들의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태양광 발전 지역의 주민이익 공유 등을 주문했고 인근 농원으로 이동해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원 교수가 학생과 강사진에게 자신의 그림을 강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매한 적 없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는데 학생에게 흥정하듯 그림 가격을 부르는 대화 녹음이 드러났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한 수도권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이모 씨. 졸업 전시의 심사를 맡았던 김모 교수가 지난 6월 집 근처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해주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뭘 좀 쓸 때가 있어가지고 혹시 소품을 좀 소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김 교수가 그러더니 승용차에서 그림 2점을 꺼냈다고 합니다. 하나를 원래는 300 정도 받는데 하나는 200 정도 없어요. 이 씨가 머뭇대자 반값이 됐습니다. 2개를 해서 300은 어때요? 제가 사실 300 정도가 필요해서 2개니까 150씩. 원래 하나 가격이죠. 김 교수는 그림을 떠넘기다시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 제가 지도하고 이러면은 그 정도는 비싼 건 아니고 소장은 다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림과 함께 받은 명함입니다. 김 교수 은행 계좌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 씨는 고민하다 며칠 뒤 그림을 돌려줬고 박사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김 교수가 불러 작업실을 찾아갔다. 같은 말을 들은 시간 강사도 있습니다. 그림 어떠냐 하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좋죠, 좋아요 하니까 그렇게 좋으시면은 한번 수상하는 건 어떠세요? 김 교수가 수업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학과장이었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 작업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뭐 돈땡이 돈이냐 이러면서 앞에 있는 난로 가리키면서 이런 걸 하나 사도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은 저한테 돈을 보내주세요.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결국 김 교수의 그림을 샀다는 강사도 만났습니다. 850만 원을 치른 그림 석점을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림을 팔아달라고 그래요. 기간 강사하면서 500원짜리 그림을 사겠습니까? 내 그림도 단돈 50만 원에도 못 파는데. 김 교수는 그림을 강매한 적 없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얘가 했잖아요. 강매한 적이 없다고. 판매는 맞지만 강매는 아니다. 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피해자예요. 피해 고발이 잇따르자 학교는 김 교수를 학과장직에서 면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연장 근처 주차장을 찾아다니며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량 안에 들어갔을까요? 문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저녁 가수 싸이의 공연이 한창 열리고 있던 행사장 바로 옆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검은 상의를 벗더니 공연 참가자 복장인 파란색 티셔츠로 갈아입습니다. 검정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한 고급 수입차 뒤에서 서성이며 두리번거리던 이 남성. 두 손에 장갑을 끼고 조수석 문이 열리는 걸 보고는 자리를 뜹니다. 이번에는 다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차에 탑니다.
이 남성은 차 안에 있던 2,75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를 찾으려고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만 골라 범행했습니다. 한 달 뒤 다른 공연이 열린 날, 이 남성은 다시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입차 주변을 기웃거렸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범행을 또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복 차림으로 잠복 중이던 경찰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당초 이 남성은 공연을 보러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표를 보여달라는 경찰 요구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거 직전 현금 3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투 안에 그 시부모가 이제 며느리한테 준 용돈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피의자 거 아닌 게 확인됐고 추궁을.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인 경기 과천에서 군포에 있는 집까지 10km 넘게 걸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다 적발됐는데 당시 기사는 운행 전 음주 측정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죠. 결국 운전자 본인 확인을 위해 홍채 인식 시스템까지 도입됐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시내의 한 도로. 운전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멈춰 세워 음주 측정을 요구합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당시 버스 운행 전 필수인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본인 지문을 찍은 뒤 음주 측정은 회사 경비원에게 맡겨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운전자 본인 확인을 위한 홍채 인식 시스템까지 도입됐습니다. 홍채를 인식하세요. 인증 성공.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용자 측정 범위 이탈입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음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곧바로 관리자에게 통보됩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측정해봤습니다. 부적합입니다. 부적합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기존의 지문 인식 시스템에서 대리 측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운행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통보됨으로써 다음 달 정식 도입을 앞두고 부산시는 홍채 인식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마을 버스까지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행 상품 사이트에서 수백만 원의 카드 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단 결제된 상품은 싱가포르 사파리 티켓으로 확인됐는데 보도 이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인 놀 인터파크에서 상품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피해자들. 강원 원주와 광주에 이어 강원 횡성에 사는 박모 씨도 12차례에 걸쳐 총 700만 원을 결제당했습니다. 새벽 시간 같은 사이트였습니다. 핸드폰이나 카드 이런 거 전혀 분실하지 않았고요. 전혀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원어치의 상품은 여행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던 두 가지 종류의 싱가포르 사파리 티켓이었습니다. 9월 초부터 2, 3일간 새벽 시간대 카드사 여러 곳에서 결제 대행사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상품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관계자는 현재까지 최대 1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카드사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MBC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문제는 수법인데 티켓 등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여행 상품 특성상 환불과 카드 취소가 어려운 점을 노려 티켓을 먼저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를 했음에도 카드사로부터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연체 이자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결제하시고 그 범인한테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 어느 단계에서 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놀 인터파크 측은 판매된 상품은 2022년부터 팔던 정상 여행 상품이고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면 카드사와 결제사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직후 일부 카드사에선 부정 결제로 의심되는 대금 결제를 보류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밝혔고
결제 대행사도 피해 예상 금액에 대한 정산 지급 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서울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4곳에서 내후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며 착공 시기를 확정해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시도됐다가 좌초된 곳인데 이번엔 과연 가능할지 윤수한 기자가 개발 대상으로 발표된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옆 48,000제곱미터 규모의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난 2003년 성대 선수촌이 수원으로 이전한 뒤 줄곧 빈 땅으로 방치됐습니다. 왜 그래도 이게 병원에 들어온다 그러더니 또 들어온다 그러더니 계속 있어도 계속. 굳게 닫힌 철문엔 출입 금지 경고문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에 계속 만날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고 아니. 지지부진했던 개발에 이번엔 LH가 사업 주체로 나섭니다. 20년 넘게 방치됐던 이 야구장 부지에 내후년부터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8년째 방치 중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땅에도 700가구가 들어섭니다. 용도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허가를 안 하는 바람에 계약이 깨졌지.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는 2027년,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시작해 모두 4,000호가 공급됩니다. 훨씬 싸게 공급된다 이런 믿음과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좀 기다려서 내가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수요를 좀 진정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허가 목표를 제시한 것과 달리 정부는 구체적인 착공 시기까지 공개하며 실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물량 공급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넓히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자 현장에서는 산재를 우려하며 고령의 노동자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등 새로운 차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온 70대 이모 씨. 용접 숙련공인데도 석 달째 일감이 없어 놀고 있습니다. 비장은 없는데 건설 교육도 다 받고 그랬는데 나이 때문에 써주지 않아요. 정부가 이른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건설 현장에서 산재 위험을 줄이겠다며 고령자들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고 매일 혈압을 측정하는 공사 현장도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는 60살 이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5대 건설사는 10살 먹으면 취업을 안 시켰어요. 요즘에 안전이 좀 더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고. 산재 예방을 명분 삼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지난달 일용직 노동시장에서 일감을 구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만 명으로 올 초보다 30% 정도 줄었는데 60대 이상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말만 일용직이지 건설회사에서도 전날 미리 통보해라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들어가는 게 이제 더 힘들어요. 뚝 끊긴 일감에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온 일용직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밥 못 먹으면 라면을 먹고 라면 못 먹고 굶고 그래야지 뭐 어떡합니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문제에 공감하며 고령층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일당벌이 하는 분들은 없어진다. 이런 대책도 같이 가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즘 65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해 지상군까지 투입했습니다. 국제적 비판과 고립에도 아랑곳 없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밤 가자시티. 캄캄한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 조명탄이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지평선 너머 곳곳에서도 연달아 폭발이 관측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에 이어 전차들이 가자시티 안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지상군 투입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며 가자지구 점령을 추진해왔습니다. And ensure that they no longer are enabled to turn Gaza into a threat to Israel. They no longer should be there. Hamas can no longer continue to exist as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작전을 지지하지만 빨리 끝내길 원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이 사실상 미국의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가자지구 전체에서 팔레스타인을 제거하겠다는 오랜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계산해 공격을 단행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한 노선에 트럼프는 그동안 힘을 실어줬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10년간 신탁 통치하며 이곳에 관광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랍 정상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한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지상전 도입으로 답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과 고립도 감수하겠다는 이스라엘. 이를 막을 생각 없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가자지구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라는 명칭을 새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한 건데 북한에 고향을 두고 왔다는 뜻의 북향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주민을 현행법은 북한 이탈 주민, 일반적으론 탈북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이 담겼다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반발해온 데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조사에선 대상자의 58.9%가 법정 용어 변경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자입니다. 탈북. 어감도 안 좋잖아요.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 학회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왔다는 뜻을 넣은 북향민으로 부르는 방안을 특히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제안한 새터민 표현은 생소한 신조어라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도 북배경 주민이나 탈북 국민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추진은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연구원과 북한 이탈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명칭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 이탈 주민이란 법정 용어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필요성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AI가 만든 음악이 차트 1위를 휩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수의 목소리도 무대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창작자에게는 도전이자 과제가 될 AI 시대 음악계의 새로운 풍경,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혜성처럼 등장한 영국 록밴드 벨벳 선다운. 70년대 유행한 록 음악을 연상시키는 데뷔 앨범이 유럽 음악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인터뷰도 공연도 없이 베일에 감춰져 있던 이 밴드의 정체는 놀랍게도 AI. 작사, 작곡은 물론 밴드 구성원까지 모두 AI의 창조물이었습니다. 벨벳 선다운은 AI 시대 음악의 저작권과 정체성에 도전하기 위해 고안된 예술적 도발이라며 우리는 인간도 기계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 산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AI는 음악계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뮤지컬 한 편의 스토리와 전곡이 AI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세상을 떠난 과거의 스타까지 실제 무대에 되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힙합 듀오 듀스의 리더 이현도 씨는 최근 30년 전 세상을 떠난 고 김성재 씨의 목소리를 살려 신곡을 발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무대에도 함께 오를 계획입니다. 안경만한 이제 AR 글라시스라고 하는데 실제 보이겠죠. 팬덤의 경험이 완전 바뀌는 거죠. 반면 AI의 등장으로 오히려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컴퓨터 코딩을 통해 만든 소리로 즉석 공연을 펼치는 전자음악가 박다희 씨. AI와 컴퓨터의 틈바구니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운드의 어떤 요소를 내가 바꾸면 소리가 이렇게 바뀌겠다. 컴퓨터가 완벽하지만 뭔가 예술적인 그런 창의성이나 우연적인 거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AI 시대 창작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무릎 부상을 당했던 LG 홍창기 선수가 시즌아웃 전망을 뒤집고 복귀해 우승을 노리는 팀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재활 기간 동안 무릎에 좋다는 건 다 먹었다는군요. 이명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타가 들어서자 환호성이 쏟아지고 그리고 노래방에도 등재된 익숙한 응원가가 이어집니다. 정확히 4개월 만에 복귀전을 가진 홍창기는 기대에 부응하듯 시원한 안타를 날렸습니다. 이튿날에도 대타로 나서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만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게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5월 시즌아웃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불의의 무릎 인대 파열 부상. 동료들이 모자에 새긴 응원 문구를 보며 복귀 의지는 더 강해졌고 기적처럼 재활 기간을 크게 앞당겼습니다. 도가니탕도 많이 먹었고 뭐 곰탕이나 저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주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빨리 돌아가야겠다. 한때 3위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장 먼저 80승 고지를 밟으며 3경기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 홍창기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자신의 2번째 우승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당연히 1등을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운함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프로축구 레전드인 고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지난 1994년 울산에서 데뷔해 득점왕까지 차지한 적 있는 고 유상철 감독은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의 대명사였는데요.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는 시원한 쐐기골로 역대 본선 첫 승을 이끌었고 2002 월드컵 베스트 11에도 뽑혔었죠. 현역 은퇴 이후엔 최장암 투병 중에도 인천의 지휘봉을 잡고 기적적인 K리그1 잔류를 이끌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2회째를 맞는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헌액자로 선정돼 K리그 레전드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열린 헌액식에는 아들 유선우 씨가 대신 참석했는데요. 부상에도 굴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투지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이제 코를 부상을 당한 상태로 경기를 계속 끝까지 했던 모습이 제일 기억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같이 나누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 외에 김병지와 김주성, 대안이 함께 선수 부문에 헌액됐습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신인 중 일반인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선수죠. 손호 정성조 선수가 주전 도약을 꿈꾸며 피와 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전지훈련지에서 김태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일반인 참가자 정성조. 정성조는 일반인 출신으로 사상 처음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습니다. 첫 시즌에 출전 시간 10분을 넘기지 못했고
평균 득점도 3.4점에 그쳤습니다. 프로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지훈련. 여전히 모든 게 낯설고 새롭지만 다른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선수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사실 좌절도 많이 했고요. 비시즌 때 너무 엄청 많은 노력과 좀 피땀 눈물을 다 흘리고 있는 것 같아서 돋보이는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력에 반해 수비와 전술 이해가 약점으로 꼽히는 만큼 틈만 나면 모든 코치진이 정성조를 붙잡고 집중 과에 나설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본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중이라 아마 그게 다 채워진다면 그 선수도 뭐 제대로 한몫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1군 엔트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도 농구 자체를 즐기며 한 걸음씩 나아갈 계획입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기분. 제가 잘해야 그 뒤에 친구들도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마음 자체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경쟁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을 테니까 좀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정성조. 농구 미생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타이페이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장대 높이 뛰기에서 스웨덴의 듀플랜티스가 6m 30의 세계 신기록으로 대회 3연패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벌써 14번째 세계 신기록입니다. 5m 55를 시작으로 6m 15까지 모두 1차 시기에 가뿐히 성공한 듀플랜티스. 경쟁자 카라리스가 6m에 그쳐 대회 3연패를 확정지은 듀플랜티스는 곧바로 6m 30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1차, 2차 시기는 실패. 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발을 뛰어넘은 듀플랜티스는 자신이 한 달 전 세웠던 세계 기록을 1cm 경신한 뒤 포효해냈습니다. Put the best jump that I can. I knew that it was very possible. No matter where the energy level was, I was going to at least take jumps at the world record. 2020년 21살의 나이로 6m 17 첫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듀플랜티스. 5년 동안 자신의 기록만 13번 갈아치웠는데 이 선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프로야구 SSG가 NC를 상대로 4타자 연속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4번째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 지역은 갑작스레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옷과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세차게 쏟아졌는데요. 강한 서풍을 타고 비구름은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유입돼 내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충남 지역에 100mm 이상, 경기 남부와 영서, 전북 북부에 80 이상, 서울에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와 내일 낮 동안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늦더위는 꺾였는데요.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린 남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전남과 영남, 제주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에 순천의 기온이 31도, 밀양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차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엔 전국에 또 차츰 비가 내리겠고 주말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법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죠. 사안의 본질을 가리며 아무리 초점을 흐리고 침묵해도 문제는 뚜렷하고 시민들의 기억도 분명합니다. 납득이 불가능한 논리를 짜내 내란 수괴를 풀어주던 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던 날의 기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은 국민이 믿었고 믿어야 한다고 여겼고 믿고 싶었던 시스템이 민주주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선하는 걸 목도했는데 아무런 점검도 반성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덮어놓고 믿으라고만 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믿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